제가 이제 교수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2017년 5월에 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들어가면서부터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난 뒤인데 마치고 그걸 잘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그 역시 무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학 교수라는 자격은 갖고 있지만 강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위 해제된 상태이고요. 저는 이런 제가 강의를 못하면서 그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답답한 일이라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또 처리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 계속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2017년, 19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재판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저 스스로는 자성과 성찰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유 불문하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또 실망을 드린 점에 있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번을 하라고 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사과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제 정치적 얘기보다도 오늘 책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벚꽃은 산책이란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는 이 책은 2010년부터 3번에 걸쳐서 오마이뉴스 주최로 그 비법률가 대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연록이 있었고 그 뒤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재판이 잠시 6개월간 쉬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마무리를 해서 그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여러 사람의 그 법철학자들, 사상가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뽑은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경우는 고대 그리스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그 먼 옛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21세기 대한민국의 원리, 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한번 짧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은 사회계약 루소입니다. 1장으로 소개했던 만큼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겠죠. 저는 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의 기초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철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법리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 사회계약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왕이 지배를 했던 거죠. 귀족이 지배를 했던 거죠. 왕과 귀족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누구 집에 태어났는가, 부모가 누구인가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루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이 국가는, 이 나라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귀족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 무지렁이 백성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계약 당사자는 평등해야 됩니다. 평등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어기면 파기할 수 있죠. 무슨 계약이든.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반대 당사자가 계약을 어기면 참지 않겠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 하나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몽테스키에입니다. 몽테스키에는 루소보다 앞선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사회계약론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삼권분립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권력이란 것을 절대왕정 시기에는 그냥 다 하나입니다. 사법, 행정, 입법이 모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어야 된다라고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어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상권 분립,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리를 만든 사람인 거죠. 권력을 쪼개야 된다. 그래야 그 쪼개진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그럴 때만 국민들은, 주권자는 자유의 공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크입니다. 로크는 또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전 사람인데, 로크는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목에서 저항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생각인데, 이 사람은 영국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왕을 쫓아냈던 이론가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즉, 왕이 있는데 왕이 폭정을 일삼거나 무능하게 되면 그걸 참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크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폭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 비로소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물론이고 그 폭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봐서는 그럴 수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얘기를 했고, 따라서 그 영국에서 쫓겨나서 네덜란드로 망명을 합니다. 그 혁명이 성공되고 난 뒤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저항권 사상이 아까 우리 오연호 대표가 얘기했던 부마 민주항쟁이나 5.18 항쟁이나 더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1960년대 4월 혁명이나 다 이런 저항권이죠. 그렇지 않은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은 폭도다, 좌빨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했는데 지금 우리 헌법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정신들이 뿌리를 따지게 되면 로크의 저항권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5.18의 정신은 아직 헌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모 정치인이 5.18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헌법에 결국은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체자레 베카리아라는 매우 생소한 사람입니다. 형법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체자레 베카리아라는 사람은 이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걸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엇이 죄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는가는 죄형이죠. 법정,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 뻔한 얘기 같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뭐지? 죄란 거는 법률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법률은 입법자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국회가 만들 때만 국회가 어떤 게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을 내린다라고 적혀 있을 때만 형법이 유효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이 죄형법정주의를 둘러싸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판결을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 기초를 만든 사람이 베카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마스 페인과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이제 그 한쪽은 영국 사람이고 한쪽은 미국 사람인데요. 이 미국 혁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좀 원고인데,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란 게, 민주공화국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틀을 만들었다면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어요. 즉 이제 대표자도 선출을 하고 우리 힘으로 뽑고, 그리고 삼권 분립도 되어 있고, 어떤 게 범죄냐, 그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이 내려지는가도 규정이 되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근데 미국 혁명의 주도자들, 미국 혁명을 주도했던 사상가들은 어떤 다른 생각을 또 추가하게 됩니다. 그게 소수자 보호라는 생각입니다. 즉 다수결,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통상 말하듯이 다수결하면 51%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51%를 얻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49%는 자기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 당시 이 미국 혁명의 주도자들이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거는 다수결, 다수자 지배란 것만은 아니다.
소수자 보호를 해야 된다. 당시에는 특히 종교적 소수자가 초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쫓겨나온 종교적 소수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수 종파 사람들 끝까지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점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유색인종, 여성 이렇게 쭉 해서 확대되는 거죠. 지금 미국 사회에서 뭐 흑인이라거나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할 때 이 법리, 소수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논쟁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유색인종, 외국인 노동자들 많죠. 그 다음에 여성 문제 같은 경우는 논쟁을 할 때 꼭 이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사법통제란 말이 또 이때 최초로 출연을 합니다. 몽테스큐에는 권력은 세 개로 쪼개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은 뭐냐면 사법부가 독립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쪼갰다면 미국 혁명 시기에 이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은 어떤 생각을 또 하나 추가를 하나 하면 입법자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달라져야 되는 것, 구별된다는 것 역시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법부는 다수자만 대변을 하더라. 그러면 그 나라의 소수자는 누가 보호할 거냐? 아까 외국인 노동자, 여성, 뭐 예를 들어서 혼혈인, 뭐 또는 동성애자 등등 같은 경우는 다수자의 대표자는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걸 소수자의 인권을 누가 보호해 줄 거냐? 사법부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최초로 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와서 사법부의 역할은 소수자 보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다시 또 근대로 다가오는데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 좀 이따가 대담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자유란 게 무엇인가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유 하게 되면 기업의 무제한의 자유를 얘기하기 쉽고 신자유주의가 자유라고 얘기하기 쉽고 또 반공자유주의만을 얘기하기 쉬운데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의 기초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에 이어서 각 개인의 취향과 개성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 반공자유, 기업의 자유, 외에 다른 자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즉 자유론의 원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다른 자유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사람인데 독일 그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교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책을 얇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시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에게 아무리 작은 권리라도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너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을 망가뜨리는 거다. 그래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해야 권리가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각종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권은 포기하실 리가 없을 겁니다. 내 땅, 뭐 내 집 포기를 잘 안 하죠.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권리가 여러분에게 자유권이 있다. 헌법에 보장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저 시대, 저와 동세대들은 초등학교, 뭐 대학교 때까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시대 때 아무리 법이 나쁘더라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어 라고 선생님이 또는 위정자가 언론인이 말을 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근데 대학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가 배심 재판을 받으면서도 불의한 법에 복종할 바야 죽겠다라고 선언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어버립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 그런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그 자체가 권위주의 정권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시민불복종인데요. 아주 그리스 고대 이제 그리스의 희곡 작가이고 그 근대 미국의 이제 또 작가인데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소로입니다. 이거는
그 앞에서 조금 전에 봤던 로크의 저항권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인데 불의한 권력이 있다. 그리고 폭정을 일삼는 권력, 무능한 권력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었겠죠. 모든 사람이 고민했을 건데 소로우는 시민 불복종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소포클러스는 그 고대 그리스의 자신의 희곡을 통해서도 불복종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오른쪽에 있는 데이비 소로우의 작품 시민 불복종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적었습니다. 오히려 월던이라는 아주 자연을 찬미하는 그런 에세이는 한국에 많이 소개되었는데 시민 불복종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동안에는. 그걸 보게 되면 유신에 대해서 불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소로우 같은 경우는 폭정 또는 무능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당시의 기득층 또는 그 위정자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칸트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정전 상태이죠.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인데 평화란 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10장, 10개 장에 대해서 정말 10분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압축해서 한마디씩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줄이면 뭔가에 대해 줄여보았는데요. 책은 한 읽어봐 주시고 그 대화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